이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또 쉬는 시간에 질문도 하시고 했으니까 이종훈 학장님 그냥 뭐 또 조금 연속으로 질문을 그냥 테이프 끊으시죠. 저는 이게 저 행정학적인 문외 아니라 코멘트 할 만한 저희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 하여튼 그러면 열심히 듣고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도 분류를 해서 접근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 중에 그나마 다행인 거는 경제학적 어프로치 하는 부분이 저 구석에 한 구석에는 남아 있어서 존재 가치가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경제학에서 예. 서양에서는 이제 그 이분법적 접근이 많다고 하는데, 뭐 동양도 뭐 이제 음양이니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도 그런 성향이 강하지만, 한국 경우에는 우스갯소리 같지만 세 가지가 오히려 중시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천지인을 들고 왔다. 예. 환인, 환웅, 당군 이렇게 3단계를 거쳤다. 또는 내려올 때 천부인세계를 주었고 바람, 구름, 비란 삼신을 거느렸다. 하는 등등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의 많은 부분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이런 식의 설명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예. 우리도 전부 그냥 서양식의 그 이분법적 이런 거나든지 그런 거에 귀속시켜서 볼 필요는 없는 부분이 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그냥 막연히 해봤습니다, 그냥. 예, 예. 정 총장님, 그러면 이종원 선생님 그 질문, 이제 우리는 이제 3이라는 숫자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 동양, 음양 그런 거 문제하고 분리, 아까 말씀하신 그 하나로 통합하는 거, 그건 해석을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서양의 그 사고방식을 좀 이렇게 합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마지막에 드린 거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양에도 왜 이렇게 음양, 뭐 또 네. 천지인, 이렇게 또 우리는 특히 중국과는 달리 3등분으로 이렇게 3이라는 숫자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분류법하고 이런 또 아까 말씀하신 거 하나로 분리 사상하고 그런 네. 것들이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 그런 이제 질문인 네.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뭐 그냥 대충 겉핥기로 이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는 이제 한국이나 또는 이제 이 동아시아의 이제 음양 개념이나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음과 양이 이렇게 구분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결국은 이렇게 서로 그걸 뭐라고 할까요? 맞물리면서 이제 이렇게 서로 어울리는 그런 측면을 이제 우리는 역시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근데 제가 사실 거기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거기까지는 못 들어갔는데, 이거는 우리가 한번 제가 좀 더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만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공부를 이번에는 못했어요. 그냥 요 수준에서만 좀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만 했는데, 이제 전에 제가 이제 북경대학을 코로나 직전이죠. 코로나 발생의 직전에 한번 북경대학에 서울대 팀이 같이 가가지고 북경대 교수들하고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북경대 정치학 교수가 이제 바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태극 개념을 가지고 중국의 정치 시스템을 중국의 정치 시스템이 이렇게 전개되어 온 것, 변화되어 온 것을 설명하는. 근데 그것은 논문으로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 그냥 자기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좀
그 아이디어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제 그 궁금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한국 쪽에 불러다가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 후에 이제 이렇게 초청을 했더니 이 코로나 때문에 못 움직인다 해서 이제 그냥 그동안은 못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중국보다도 우리 한국에 더 그런 전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사실 그 수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것도 차차 네. 또 논의해볼. 윤병 선생 질문. 예. 음양론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서구의 변정법과 이게 둘이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건 맞지만은, 서구의 변정법의 어떤 그 핵심은 중간에 그 싸움이에요. 고대 그리스 헤라클레이토스가 폴레모스를 통해서 네. 변정법을 설명하고 또 헤겔이 그것을 발전시켰고, 그런데 우리는 음과 양을 통해서 조화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투거나 전쟁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런 것이 우리 태극 문양에 있다는 게 상당히 자랑스럽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또 3이라는 숫자를 존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굉장히 좋은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위바위보 하면은 거기에 절대 강자가 없거든요. 서로 맞물리거든요. 얼굴이 나오는 거. 예. 그래서 그러한 그 셋 사상을 좀 더 이렇게 발전시키면은 좋은 평화론이 참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어떤 그런 구상이 나오네요. 그리고 마지막 네. 질문은 과연 그 막스에게서 평화를 말할 수 있는가? 이때까지 인류 역사에서 막스주의가 평화를 드러내 보인 것은 하나도 없고 이론은 그럴싸하지만은 항상 그 전체주의와 빈곤이 따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그 막스가 말하는 그 평화가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실현되었는지 그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지 않아도 이제 이 마르크스를 대표적인 평화 사상가 중에 하나로 든 거에 대해서 막스 앵겔스를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 그 동료들이 어떻게 칼 막스가 평화 사상가 대열에 들어갈 수 있냐. 아주 그냥 아주 반대를 하신 동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으로 그냥 넣을 수도 있지 않냐 생각하는 거죠. 뭐냐면, 평화가 아까 말씀드린 평화가 안 되는 원인은 이제 갈등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제 갈등이 이 현대, 이제 이 자본주의 이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갈등은 결국은 유산자하고 이 무산자 간의 이제 갈등이다. 이렇게 이제 막스는 본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깨지 않으면은 그 갈등은 해소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그걸 깨면은 평화가 올 거로 생각을 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미의 평화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평화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것이 같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소극적 평화 그렇게 해당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하고요? 적극적 평화라기보다 네네네네. 소극적 평화. 네, 근데 이제 의외로 좀 관련된 문헌들을 읽다 보니까는 마르크스가 그러니까 오늘날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쳤더라고요. 서양의 학자들 중에 오늘날 무슨 꼭 전쟁뿐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무슨 남녀간의 문제나 무슨 이런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마르크스의 그 논리를 많이 또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 평화 개념을 얘기하는데 아까 지금 이항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 평화 관련된 거가 아니고 이제 소극적 평화, 전쟁이나 폭력 이걸 떠나서 이제 넓은 의미의 근본적인 그런 그 평화와 갈등이나 평화 갈등 관련된 거다 이렇게 이제 그냥 우리가 선의로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된 선생님. 예.
아니, 예, 정백룡 교수님 좀 이따 발표하시고. 예. 정대현 선생님이 금방 예, 계셨나? 예. 한국 사상 요즘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정영도 선생님, 네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동양의 통합적 사유 방식보다 서양의 이분법적 설명 방식이 우리한테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것은 현대 우리 동양인들의 삶의 방식이 이분법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그 통찰이 저의 그동안의 궁금증을 상당히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아주 좋은 대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 가로치고 노트를 하나 하고 싶은 것은 막스가 평화주의자냐라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저는 정영도 선생님의 그 관점에 동의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막스는 헤겔을 뒤집어 놓은 사람일 뿐이다. 그러니까 헤겔은 아이디얼리스틱 변증법자로서 만물 통합에 이르고자 했다면 막스는 아이디얼리스틱이 아니라 매티리얼리스틱 변증법으로 통합에 이르고자 했다라고 막스를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헤겔과 막스의 대비를 통해서 헤겔이 하나를 지향하고자 했었다면 막스도 또한 다른 방법으로 하나를 지향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서양의 이분법적 사고와 우리 동양의 통합적 사고를 통합하는 것을 지향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서양 것과 동양 것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우리 동양의 통합적 사고가 앞으로 시대의 그 방법론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기는 양자역학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양자역학의 창립자 중에 한 사람인 코펜하겐의 보르라는 사람이 그 기회를 통해서 덴마크 왕실로부터 자기를 받았을 때 보르가 자기를 받으면 가게 문장을 만든대요. 네, 보르가 자기 그 가게 문장에다가 태극 무늬를 집어넣었어요. 그 양자 물리학자가 그 아이디어는 뭐냐면 양자 물리학은 그 뉴턴식의 원자를 나누고 영원히 나눌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해서 데카르트가 물질의 본질은 익스텐션이다 그랬는데 양자 물리학은 물질의 본질은 익스텐션이 아니다. 양자는 무한히 작은 익스텐션을 가진 것이 아니다. 양자라고 하는 것은 지침조차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 통찰에 이르면서 결국 양자 물리학이 이분법을 극복했다고 생각을 해요. 양자 물리학이 뉴턴 물리학이 전제했었던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해버렸고 오히려 운명적인 사유가 양자 물리학에 들어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앞으로의 통합의 취향
지지하면서 그러한 그 보르가 가격 문장에 인용했었던 그 음향적인 태극 그 사상이 참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의 생각을 더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제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 물리학적인 양자 역학이나 뉴턴이한 패러다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아는 게 별로 없고요. 또 이제 태극 개념도 전에 지금 화면에 김영우 선생님이 이렇게 좀 비치시던데 김영우 선생님하고 한번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서화담이라든가 이런 그런 분들이 언급한 것이 너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참 특히 얼치기 학자가 된 거죠. 이렇게 서양 것도 뭐 제대로 다 못 들으면서 동양 우리 건 더 모르고 이런 이제 얼치기 학자가 됐습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합이라는 개념이 꼭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서양과 지금 우리 전통적인 것이 서로 다른 거는 분명한 것 같고 이것이 뭔가 하여튼 학문적인 어떤 그런 융합이 이루어진다면은 그 틀은 우리 동양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동양의 그 융합적인 사고 방식 속에 그 이분법적인 사고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가 아닐까. 이분법적인 사고에 우리가 융합적인 사고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뭐 동감을 합니다. 예. 정병용 선생님. 예. 네. 우리 정영덕 총장님 그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앞에 여러분이 말씀하신 바 같이 저도 그 마르크스가 평화 사상가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고 그 마르크스가 30살 때, 엥겔스가 28살 때 그 공산당 선언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것은 경문입니다. 만국의 프로라티아에 일어나라라는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하나씩 보면 3가지만 하나 보면은 토지 몰수, 우리가 아직 그런 주장만 하지 그런 단계는 오지 않았죠. 누진세 강화는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조세 측면에서. 그 다음에 상속 폐지, 상속세 폐지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상속세 폐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우리 상속 폐지, 그러니까 사회주의 상권을 뭐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한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 공산당 선언문 다음에 그 논거가 자본론 1, 2, 3권입니다. 근데 자본론 1권이 언제 발간이 됐냐면은 1867년에 1권이 발간됐습니다. 1867년이 발간이 되고 4년 뒤에 근데 자본론 1권, 2권, 3권이 모두 다 그 근본 이론이 노동가치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1권, 2권, 3권이 다 그 만들어진 책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노동가치스는 노동의 가치는 모든 것이 그 물질은 노동의 가치로 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에 대한 보수는 가격과 일치돼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물건은 노동의 가격과 일치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고 여기에 반대하는 그 이론이 1871년 그러니까 자본론 1권이 나온 지 4년 뒤인 1871년에 효용가치론이 맹거에 의해서 발간이 되고 쭉 이제 이 가치라는 것은 노동 투입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가 원하는 소비자 만족도에서 소비자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가치 척도가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칼막스가 그 1권을 발간하고 난 뒤에 1833년에 죽었는데 1883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2권, 3권을 발행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2년 뒤인 1885년에 그 유고집으로 2권을 발행을 하고 또 1883년 기준으로 11년 뒤인 1894년 우리나라로서는 갑오경장 그 시기죠. 그때 3권을 유고집으로 제자들이 발간을 합니다.
근데 이건 제 이야기 아니고 객관적 사실이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그 하이에크의 스승인 미제스의 책에 보면은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는 칼 막스가 학문적 양심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노동 가치설에 근거한 자본론 1권, 2권 자본론이 틀렸다고 본인이 생각했습니다. 저도 미제스의 그 책에 쓰인 대로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효용 가치설을 읽고 나서 노동 가치설에 근거한 자기의 책이 틀렸구나 생각을 하고 자기가 2권 3권을 살아생전에 발간을 못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다른 분이 한 분이 노동 그 자본론 2권 3권이 그 뒤에 발행된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1권을 발행하던 1867년에 막스가 엥겔스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자필로 자네가 보내준 돈은 잘 받았다. 그게 제가 환산해 보니까 요새 돈으로 한 3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네 덕분에 1권, 2권, 3권이 다 완성되었다. 1권에 관한 그 수령지를 보낸다라고 하면서 고맙다. 당신 덕분에 이 3권이라는 방대한 분량의 책을 완성했다. 완성됐다고 본인이 스스로 엥겔스한테 67년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이 그걸 이게 노동 가치설이 근본적으로 틀렸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발행을 못했다고 미제스가 그 설명을 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막스가 학문적 양심은 있는 사람이다. 내가 노동 가치설에서 책을 썼는데 이게 아닐 수 있겠구나 또는 아니구나 라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아직까지도 노동 가치설 자본론 1권, 2권, 3권을 근거 억조로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거기 빠져 있는 것은 우리의 의식 속에 자유보다는 평화가 평등이라는 그 본능적인 욕구가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발표하신 중에서 그 정원안의 계곡이라는 그 그래프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개인적 선택 때문에 그 더 나은 삶을 향해서 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저는 우리가 소련도 그렇고 우리가 그 독일 같은 경우에도 동일 민족, 동일 언어, 동일 문화인데 남북이 갈렸을 때 그 차이,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남북의 차이. 이것은 그 길이 마르크스가 제시한 길이 소련이 누구의 침략으로 망한 것도 아니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역사에서 비극에서 볼 수 있듯이 전국토를 공유지로 한 결과이다. 누구의 땅도 아닌 것은 내 것도 아니고 누구의 땅도 아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국민이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식량은 절대로 생산할 수 없다. 공업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생활에 불편할 뿐이지만 식량은 사람의 생존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다만 중국은 거기서부터 빨리 겹쳐서 동서평이 벗어난 것이다. 이런 정도의 지점에서 본다면 마르크스가 평화사상가라고는 저는 보이지 않고 학문적 양식이다. 이거 얼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보네.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이런 사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회에서 다른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교육부라든가 하여튼 대통령실에도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반사회적 교육을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근데 교육하는 사람이 그래요. 중학교 학생들은 머리가 스펀지 같아서 집어넣는 대로 그대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교육을 한 횟수, 어느 학교 이것을 보내달라 하고 교육부에 요청도 하고 했었는데 우리가 그런 사상적인 부분에서 무방비 상태로 계속 이렇게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치러야 될 희생 비용이 너무나 엄청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체제 싸움이다라고 할 때 체제의 본질적인 어떤 싸움이 무엇과 우리가 싸우느냐라는 부분에서 우리 여러 고귀한 교수님들이 조금 더 좀 깊은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그냥 질문도 아니고 그냥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저기 처음에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저 인류 문명 이제 이 모임에 제가 저기 이제 소개받을 때 이한구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정 선생님 여기 오시면 여기 오면은 하여간 그냥 그 모든 지식을 곳곳에서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길을 받는다면은 이를테면 그냥 곳곳에서 길을 받는 것처럼 지식을 그냥 다양한 그 접근 방법과 학문적인 그런 배경을 가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와서 논문을 발표하거나 그러면 그냥 아주 완벽한 논문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가 아주 실감이 납니다. 그냥 아주 참 분야별로 전부 아주 그냥 해박한 지식을 가진 선생님들 말씀을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제 정 교수님 지금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이제 제가 조금만 그거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제가 새겨보면요. 그 쉐볼스키가 얘기한 노동자들이 이제 개개인이 이게 저 사회주의 혁명 했다가는 그 전환의 계곡 건너가는 그 단계에서 정말 뭐 어려움이 있으니까 관두자고 포기했다, 합력 선택했다는 건 이제 요 패러다임, 이 오른쪽 밑에 있는 패러다임에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정 교수님이 아까 이제 또 그다음에 얘기하신 것 중에는 본래 자본주의 체제가 이 사회주의 체제보다 경제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의 패러다임, 이제 구조적인 차원이면서 객관주의 패러다임의 이제 측면에서 설명하면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실제로 이제 20세기와 21세기에 이 서구 진영의 이 시장 경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는 이 나라들이 이 공산주의 나라들보다 다 성공을 했으니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쪽의 설명 방식이고 맞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한 말씀해 주신 것이 참 저는 평소에 이제 굉장히 그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머릿속에 그 스펀지 같이 그냥 물을 빨아들이는 그 아이들한테 어떤 이데올기를 심어주는 거냐의 문제와 관련된 거죠.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주관주의 구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 우리 이한구 선생님이 이제 그 역사 철학에 대해서도 책 쓰신 것도 있으십니다만은 그런 우리가 이제 아이들 역사 교과서를 어떤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읽게 하느냐가 바로 이 문제하고 결부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관적인 그 생각에 어떤 우리가 어떤 이념을 이렇게 좀 심어줄 수 있느냐의 문제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신경 쓸 것이 뭐 여기 있는 네 가지가 다 있습니다만 특히 여기에 이쪽에 이제 중요한 게 아니냐. 이게 상당히 지금 불안정하고 우리 이제 지식인들이 이 문제를 걱정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영 교수님 예. 한 말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오늘 여기 세종대학에서 행정학회가 있어가지고요. 예. 지금 이렇게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이걸 접속을 했는데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예. 발표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이 동서양의 대표적인 사상가 6분이나 되는 분들의 그 갈등론을 사회과학적인 준거 틀로 분석을 하셨는데 정말 아주 방대한 작업을 아주 압축적으로 잘 해내신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연구를 앞으로 비교 철학적인 연구로 좀 발전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컨대 두 평화 사상가 원효와 칸트 이 두 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과연 이분들의 갈등 이론의 차이를 가져오는 존재론, 인식론, 종교관, 윤리관 이런 것들이 어떤 토대가 되어서 이 두 분들의 갈등 논의 어떤 차이를 가져오느냐 하는 이런 비교 분석을 한다면은 심층적으로 두 분을 대상으로 그런 연구를 한다면은 좋은 비교 철학적 연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논리 전개상이 좀 제가 불편하게 느꼈던 거는 이 논제 자체가 갈등의 사회과학적 토대인데 이 이제 평화 사상가, 이 사상가들의 사상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의 본질적인 원리를 이걸 밝히는 근원적 이성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과학적 준거틀로 제시하신 이것은 사회 현상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도구적 이성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근원적 이성의 영역인 이 사상가들의 그 사상적 이론은 상위 개념이고, 그 다음에 도구적 이성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이 사회과학적 준거틀은 하위 개념인데, 그러면은 이 상위 개념의 사상적 이론이 하위 개념인 사회과학적 이론에 어떻게 토대하는가 하는 걸 파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 전개상 좀 어떤 역행적인 부분이 아닌가.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빼어 닮았는지, 이 아버지는 사상적 이론이죠. 아들은 사회과학적 준거틀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빼어 닮았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논리적 흐름의 형식이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게 느꼈습니다. 그냥 단순히 사회과학 그러니까 평화 사상과 갈등론의 사회과학적 토대라고 했을 때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적 분석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도구를 가지고 상위 개념의 사상적 이론을 분석한다고 하면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어서 그런 식으로 조금 어떤 논리 전개 조정이 좀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이너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사회과학관과 또 귀인론에 의해서 구성한 분석의 표의의 분석의 틀이 과연 이러한 일반론적인 사회과학 분석의 인식 틀을 가지고 사상가들의 갈등 이론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이게 왜 유효한 틀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논거가 조금 더 어느 정도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그 결과인데 분석 결과에 대해서 저는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서구적인 사상가들의 갈등론은 객관주의적 구조나 행태 쪽에 소속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한국의 어떤 사상가들의 갈등론은 주관주의적인 구조나 행태 쪽에 배치될 거로 봤습니다. 뭐 당연히 서구적인 사회는 19세기 중반 이후에 보편주의적인 그런 것이 일반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관 자체가 어떤 유일신의 의사를 대변하는 당위적 질서를 강조하는 그런 문명이었기 때문에 서구의 사상가들은 당연히 객관주의적인 구조 행태 쪽으로 치우칠 거라고 봤고, 동양은 아무래도 한국 경우에는 불교나 유교와 같은 그런 종교가 서양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은 기독교와 비교하면은 귀납적이고 다원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주관주의적인 쪽으로 이렇게 배치될 거로 봤는데, 그 분석하신 표에 예를 들면은 한국 역사에서 평화 사상가들 갈등 이론 이 표에 보면은 원효나 율곡 같은 분들이 다 주관주의, 객관주의적인 구조나 어떤 행동 쪽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원효인 경우에 원효가 객관주의적인 구조의 원효 사상이 거기에 이제 그쪽으로 나타나 있는데, 예를 들면 원효 상대적 진리성은 이건 그러니까 주관주의적이죠. 그리고 일심이라는 것도 원효의 핵심 사상인 일심이라는 것도 우리 정 교수님이 쓰신 그 행정논총의 논문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심이라고 하는 게 보편성을 지향하면서도 객관주의적 실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객관주의적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보편성을 1심이 지향한다는 이 보편성은, 1심의 보편성은 종교적인 깨우침의 영역이지 객관적인 인식의 영역은 아닌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1심은 그 주관주의적인 그런 구조나 행동에 소속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표에 보면은 원효를 객관주의적인 구조의 원효 사상이 그쪽에 소속될 수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넣었죠. 양쪽이 다. 양쪽에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 이 동양 서양 사상과도 마찬가지. 여기 보면은 또 칸트나 톨스토이 같은 경우에도 주관주의적 구조 쪽에 또 배치가 되었단 말입니다.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생각할 때 이 혼재되어 있는 이런 분석 결과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하고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과연 그러면서 또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는 동양 사상가들의 이론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은 서양 사상가들의 이론을 분석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어떤 그런 격차라고 그럴까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런지 그런 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처음에 말씀하신 이제 비교 철학적인 그런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뭐 그냥 저는 뭐 그대로 그대로 배우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상가들이 어떤 그 사상 또는 뭐 이론을 편 것을 사회과학자가 이제 그것을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 이제 이게 과연 이제 이게 적합한 거냐 하는 말씀에 저는 사실 그건 처음부터 제가 의문을 가졌었어요. 아, 이게 사상가들의 생각을 우리 사회과학적인 틀을 가지고 분석한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하는 의구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서 이걸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저는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아, 사회과학자들이 요즘에 이제 현대 사회과학자들이 하는 이 접근 방법이라고 할까,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할까, 그거의 시각에서 사상가들의 얘기를 한번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이게 정리가 될까 하는 그런 수준에서 한번 해봤다, 이렇게 그냥 저 나름대로 합리화를 했습니다. 예, 잠깐만 제가 좀 정 교수님, 예, 그 부분은 저는 당연히 사회과학적인 분석의 틀로 사상적인 이론을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좀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그것보다는 사상가들의 이론이 사회과학적인 분석 이론에 어떻게 토대하는가, 그 토대를 사회과학적인 이론에 찾겠다고는, 토대라는 용어가 좀 저희한테는 논리적으로 조금 부담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토대 이론이 아니고 이제 이게 분석을 해본 거다. 예. 제가 아까 말씀하실 때 이해를 했어요. 제대로 제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과연 그러면 이렇게 이제 네 가지의 이제 작은 그야말로 스몰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그래서 뭐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뭐 유용성이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저는 조금 한번 이해를 우리가 이제 해본 거죠. 아, 정조는 요런 이제 우리 사회과학적인 어떤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요런 식으로 접근해서 요런 대안을 내놨구나 라는 걸 이해한다면은 정조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좀 더
좀 더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걸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이 뭐 굉장히 이제 우리가 설득력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날에도 좀 쓰는데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렇게 분석을 해봄으로써 사회과학적인 그런 그 분류법이나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봄으로써 이분들이 생각하신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한 단계 더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분들의 생각을 뭐 오늘날에도 한번 좀 더 적용하고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한번 변명 겸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주관, 객관 이제 이런 틀에서 확실히 이제 서구 사람들은 좀 덜 힘들었어요. 이 주관주의, 객관주의, 또 구조 행위 이 틀에서 그 생각들을 조금 더 확실히 100% 어디에 들어간다고 할 수 없죠. 우리 이 인문 사회적인 그런 생각들을 그냥 이렇게 100% 뭐 이렇게 뭐 두부 자르듯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늘 그것처럼 딱 어디에만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서양의 세부는 그래도 그냥 주로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 동양의 우리 한국의 이분들은 이 세부는 정조는 이제 뭐 사상 자체라기보다는 이 소통 이 공론장을 이끄는 그 과정에 이제 좀 더 초점을 두고 보니까는 그거는 좀 뭐 이렇게 뭐 어려움이 많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율곡 그리고 원용 이거는 정말 제가 그래서 양쪽이 다른 거거든요. 주관주의, 객관주의, 또 구조와 이 행동 양쪽에 다 그냥 이렇게 펼치는 굳이 어디에 더 중심이 됐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이제 이해한 김영우 선생님이 이제 원효는 역시 이제 주관주의 쪽에 더 속하는 것이다. 일심이라든가 뭐 이런 개념이 그렇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좀 더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직히 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 동양의 이분들이 시대적으로도 좀 그 서구의 근대 이 사상가 세분보다 좀 먼저 세대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학문적으로도 조금 좀 특히 원효 같은 분은 아주 예전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그냥 솔직한 말씀이에요. 조금 덜 좀 발전된 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제가. 이 글을 쓰면서. 그냥 좀 두리뭉실한 거 아니냐. 이 사회 현상을 보는 이것이 두리뭉실하고 그런 거지, 서양 사람들처럼 그냥 이렇게 쪼개 들어가는 것이 부족한 거 아니냐, 결국은. 이런 생각을 제가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저기 이제 원효의 사상이나 여기에는 아주 이 정용도기가 정말 부족해서 모르는 아주 심오한 어떤 그런 이 진리가 있고, 그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론도 있고 이런 걸 내가 거길 미처 거기까지 도달을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하면서도 이게 그냥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그냥 일리가 있다. 너도 일리가 있고 너도 일리가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걸 뛰어넘어서 초월해가지고 어떤 이 무명을 극복함으로써 어떤 깨우치는 거죠. 깨우쳐가지고는 어떤 그 마음의 상태, 평화로운 마음 상태, 즉 일심에 도달한다. 이거는 역시 그 불교의 어떤 그 불교의 부처가 되는 경지, 부처님이 되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결국은 요구하는 건가. 그렇다면
이 사회 현상에서 나오는 갈등은 결국은 우리 이 일반인들 간에 속세 있는 사람들 간에 어떤 그런 생기는 갈등인데, 이 속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그야말로 이 덕도의 경지, 예? 또는 이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야만 된다. 그거는 사회과학적으로 그게 불적이는 게 가능한 얘기냐? 그야말로 뛰어난 어떤 그 번들이나 그런 경지에 도달하는 거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도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사회과학, 역시 저는 사회과학자니까 현실주의자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게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네. 네, 이남희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 오늘 잘 들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네. 네, 오늘 구조 네 패러다임에 대한 아까 또 현상학적 이야기도 나오고 했으니까 한번 하시죠. 그러자도 이제 사회과학 쪽에서는 이제 다들 받아들이고 있는 이론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왜 주관주의, 객관주의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 주류경제학은 개인적인 객관주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저기를 주류경제학, 경제학적인 주류경제학이요. 네. 경제학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네. 요즘에 이제 주류경제학, 네. 이제 신고전주의의 여기는 합리적 선택론이 바탕이라고 보는 거죠. 요거는 개인을 분석 단위로 보고 있고, 그 개개인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자들이라고 기본 가정을 깔고서 논리를 전개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객관주의에 해당하는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왜 객관주의라는 명칭을 붙였을까요? 어떤 점? 왜냐면은 그 경제 시장에서의 그 활동하는 개개인들의 행위자들이 선택하는 거는 A라고 하는 개인이든 B라고 개인이든 C라고 하는 사람이든 같은 선택을 할 거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객관적으로요? 예. 동일한 결정을 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객관적이죠. 그러면 첫 번째 개인적 주관주의는 말하자면 다른 결정을 서로 다를 수가 있죠. 얼마든지 다를 수 있죠. 예, A, B, C 세 사람이 서로 같을 수는 없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을 수는 없나요? 같을 수도 있죠. 그렇죠. 같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꼭 합리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A, B, C가 같아진 건 아니고 A, B, C 개개인들이 주관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의도적인 선택을 했는데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물론 있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들으면서 그것들이 서로 이제 대립적이라기보다는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개인 주관주의하고 객관주의도 결국은 주관주의가 상호주관적으로 발전을 하고 사고주관성이 더 객관화되면 객관주의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개인과 구조도 그렇게 딱 나눠진다기보다는 구조도 결국은 구조긴 하지만 그 긴 시간적인 축을 놓고 보면은 또 역사를 통해서 형성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연속성상에 있는 거라고 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네 가지 패러다임이 서로 배타적이랄까 대립적이랄까 그런 거보다는 연속선상에서 고찰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점에서 통합적인 그런 생각을, 그래서 이제 현상학 얘기를 하셨는데 현상학을 이제 맨 첫 번째 패러다임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현상학은 구조도 얘기하고 또 객관적인 것도 얘기하고 합리적 선택 이론을 현상학이 부정할 이유가 없고 그 모든 객관적으로 타당한 이론은 다 인정하고 그 전제에서 이제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등등을 연구하는 게 현상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연속선상에 있는 게 아닌가, 여러 이론이, 그 네 가지 이론이, 그런 제안을 한번 들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드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났냐면요.
소위 이제 그 프리즈너스 딜레마라는 게 있죠. 예, 예. 예, 이렇게 이제 저 어떤 동일한 범죄에 이제 관련된 사람들을 갑과 을이라는 두 사람을 잡아다가 서로 네. 분리시켜 놓죠. 네. 딴 독방에 이제 다른 감옥에다 집어넣고서는 한 사람 갑은 갑대로 이제 신문을 하고 B는 을은 을대로 하죠. 그러면 이제 갑과 을이 본래 공범인데 못 믿는 거죠. 네. 갑이 을을 못 믿고 을이 갑을 못 믿죠. 그래가지고는 서로가 자기가 유리하도록 서로 불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프리스너스 딜레마인데 그 프리스너스 딜레마는 전형적인 함정 선택 이론을 적용해가지고 만든 이론이고 예, 굉장히 현실적인 이론이지만은 제가 이제 그 프리스너스 딜레마를 이쪽에 이 주관적 개인이라고 하는 이 현상학이나 이쪽에서 보면은 저거는 만일에 갑과 을이 서로 소통할 수 있게 서로 소통해서 상호 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은 그러면 그 프리스너스 딜레마 현상은 안 날 텐데 이런 생각을 전서부터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온갖 그런 프리스너스 딜레마 같은 현상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소통 부족에서 결국 나오는 거죠. 그 소통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상호 주관성의 기본 바탕인데 상호 주관성을 못하게 하는 거죠. 전부 또 띄워놓는 거죠.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갈라져 있죠, 모든 게. 그래서 이 현상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상호 주관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풀리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남인 선생님 생각하시는 건 저는 아주 공감을 합니다. 예, 오늘 제가 잘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선생님. 예. 예, 감사합니다. 김기봉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저기 큰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크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갈등을 가지고 굉장히 여러 얘기를 이렇게 분석적으로 하시면서 이제 통합을 시도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틀을 한번 바꾸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래야 이게 좀 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갈등하고 평화하고 모순일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 지금 갈등이 많아서 지금 문제긴 한데 예를 들면 우리가 숲이 평화롭지 않거든요. 숲은 굉장히 많은 생존 투쟁이 벌어지는 장소거든요. 알고 보면. 그렇다면은 결국 갈등이라는 게 뭘까? 라는 건데요. 전 생명이 있는 한에서는 갈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게 호메오스테시스거든요. 항상성을 유지해야 생명이 성립을 해요. 근데 항상성을 유지하려면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거나 환경 속에서 뭔가 변화를 하지 않으면 항상성을 유지할 수가 없죠.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원심력과 구심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하나의 인간이든 뭐든 하나의 시스템이라면 결국 두 개의 힘이 원심력과 구심력이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회라면 통합과 갈등이죠. 그러니까 통합과 갈등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원심력과 구심력을 통해서 자연 선택이죠. 일종의 자연 선택이든 뭐든 도전과 응전이든 성공하면 그 사회는 번영하고 살아남고 그걸 못하면 멸종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결국은 이게 자연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갈등이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거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창발성, 선생님 말씀하신 창발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사고가 만약에 동양 사상을 좀 벗어나 진화론적으로 생각하면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제주도 가서 굉장히 숲 해설을 하면서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게 곶자왈이에요. 곶자왈에 가면 곶이라는 게 숲이고요. 자왈이 덤불이거든요. 이게 두 개가 서로 30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갈등이더라고요. 갈등이란 말이 원래는 칡나무 가래, 등나무 등이잖아요. 서로가 이제 하나는 왼쪽으로 돌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돌거든요. 이게 얽힌 게 이제
갈등이란 말인데 이게 이제 곶자울이라는 지역은 현무암 지역이라 흙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크면 거기에 이 덤불이 올라가는 거죠. 덤불이 올라가면 소나무가 햇빛을 못 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투쟁이에요. 그러니까 숲이 됐다가 덤불이 됐다가 생태계가 이렇게 해서 3, 40년 사이에 계속 변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서로 어떻게 보면 상생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생태계가 순하는 거거든요. 이게 갈등이죠. 결국은 생태계가 존재하는 거는 이런 갈등이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연선택이고 이게 저는 만물의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사회가 너무 갈등의 정치가 크니까 통합의 정치할 수 있다는 게 문제인데 저는 크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에너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한국이 그만큼 다이나믹하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압축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 힘이 여러 가지 각이 돼서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힘이 있다면 아니면 요새 많은 레질리언스 아니면 연결 이런 식으로 이 갈등이라는 걸 에너지화한다면 굉장히 우리는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갈등과 평화를 모순으로 볼 게 아니라 서로 대척점을 볼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에너지로 전환할 것인가 이런 걸 사회과학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면 그리고 이거를 자연 속에서 그걸 저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진화론적으로 이게 설명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 이론을 조금 더 이쪽으로 하면은 굉장히 생산적이고 창발적으로 좀 더 그럴 것 같은데 이걸 좀 화쟁이론 이렇게 가면은 이게 약간 추상화돼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정말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저기 김기봉 선생님이 저한테 배웠다는 거는 정말 말씀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김기봉 선생님 쓰신 동료들하고 쓰신 그 정조 시대의 그 글을 제가 아주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읽고 여기서도 이제 좀 그 일부를 제가 좀 적용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갈등을 그래서 아까 초반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을 행정학에서도 그 무해한 거로만 보지는 않아요. 그 조직 단위 또 개인 단위 뭐 여기서 이렇게 항상 그 갈등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 유익한 측면이 있다. 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을 넘어서는 거 이게 이제 문제다. 이제 그래서 갈등을 어느 정도 선에서 늘 관리해야 된다. 그러고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지난 75년 대한민국 75년 오면서 엄청난 갈등이 있었는데 또 아니게나 이것이 이제 에너지가 돼가지고 빠른 발전을 한 것도 사실 아니에요. 정말 선진국에서 민주주의를 만드는데 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수백 년 걸린 걸 우리는 그냥 75년 만에 할 수 있었던 거 이런 거는 갈등을 통해서 된 거죠. 뭐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다치는 것들이 나온 거죠. 상처받고 다치고 그 선에서 이제 규모를 줄여나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일본이 요즘 어려워진다고 그래요. 자꾸 일본은 굉장히 안정되고 갈등이 적은 사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갈등이 일본보다 엄청나게 한 대신에 우리는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죠. 그런데 조금 우리도 이제는 좀 너무나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한테 이제 상처가 나고 그러니까 좀 그걸 규모를 좀 줄여나가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좀 분권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기 아까 말씀드린 분권할수록 또 다원화할수록 그때 이거 해소해야 될 갈등의 규모도 줄어들거든요. 이웃집하고 같이 그냥 풀어버리면 될 거를 그 단계에서 안 되니까 그냥 동단위에서 하고 동단위에서 안 되니까 뭐 하고 결국은 광화문에서 부딪히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그것이
그 갈등이 일어나는 그 장소에서 관련된 사람들 수준에서 이렇게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좀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예. 오늘 정말 우리 정영덕 총장님 좋은 발표를 해주셨고, 갈등과 평화 주제를 가지고 사회과학과 철학, 또 동양과 서양을 넘나들면서 아주 광범위하게 논의를 전개했고 또 토론도 했습니다. 오늘 특히 잊혀져 있던 우리의 전통 원효, 율곡, 정조까지 이렇게 호출해가지고 현대 사회과학 측면에서 논의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특히 한류가 이렇게 이제 대중문화적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지만은 이제 점차 사상 또 철학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세계 무대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정영덕 총장께서 그런 여러 측면에서 앞으로 더욱 연구해야 될 좋은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정영덕 총장 발표와 또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우리 인류명 이 세미나에서 또 같이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